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경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종족은 말이죠. 자신을 닮은 기계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에는 우리의 근육 노동을 잘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왔어요.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고 더 빨리 움직이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것 같은 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처럼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지적 능력을 닮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은 언제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 혹은 놀라운 경험을 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알파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챗GPT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오래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그 출발점은요, 지금부터 140년 전으로 화면에 보시는 이분은요, 산티아고 라몬 이 박사라는 분인데요. 생리학자이면서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은 현미경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깊게 살펴보는 게 취미셨는데요. 어느 날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천정에 막 쥐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발밑에도 쥐들이 뛰어다니고. 근데 이놈의 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쥐를 잡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쥐들을 잡아서 뇌를 적출해서 얇게 점인 다음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 처음으로 신경세포를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1905년도에 이분이 그걸 그림으로 그리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신경세포는요, 다른 신경세포하고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얽혀 있는 구조가 뇌의 부위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라몬 이 박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능이라는 이라는 거는 우리 뇌 전체 총괄적인 게 아니라 부위마다 뇌 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수학을 잘하는 부분, 말을 잘하는 것, 음악을 잘하는 것, 운동을 잘하는 것이 이 회로가 어떻게 모양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지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40년간 의사 선생님들과 신경학자들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어떻게 우리 뇌가 작동하는지를 연구하게 됐죠. 자, 그리고 그것을 모형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뉴런이라고 얘기하는 신경세포 모형이에요. 모형을 보고 1940년대 중반에 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거라면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모델링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학적인 인공 뉴런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수학자들이 만든 인공신경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보가 입력이 되면 정보가 출력이 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를 만드는데요. 이 함수가 인간 뇌에 있는 신경세포만큼 연결을 시킨다면 수학적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글의 연구자들이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인공지능들은요 모두 점점 큰 뇌,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하려고 시키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고 나면 머리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관심을 기울일 걸 더 잘 학습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거에 기반해서 인공지능 새로운 모델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영화인 트랜스포머라고 기억하시죠? 로봇들이 서로 지구를 지키고 또는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 친구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하죠. 이러한 트랜스포머를 오머즈해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AI,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 트랜스포머는 뇌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좌뇌, 우뇌처럼요. 그래서 보시는 것의 왼쪽의 뇌는 인간의 말을 학습을 해서 벡터라고 하는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그 벡터 표현으로 학습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말을 생성해내는 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통합된 것을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으로 내놓게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트랜스포머란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특별한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계는 문장을 읽을 때 매우 똑똑하게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나무와 바람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과 같아요.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가능한 건 두 개의 뇌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좌뇌는 주로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즉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점을 둔 역할을 하고 우뇌는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로 문맥을 이해하고 더 넓은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트랜스포머는 문장을 한 번에 이해하고 각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더 적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고 인간 수준으로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요, 지난 20년간의 우리 인간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본 것이거든요. 가로축은 연도이고요. 세로축은 파라미터의 수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뇌의 크기입니다. 사실은 지난 20년간 빠르게 인공지능의 뇌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7년 전에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나오고 나서 그 이전까지 발전하는 속도보다 100배가 빨라지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20년 이상이 걸렸던 인공지능의 발전이 단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초거대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에서 매일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삶과 직장과 직업과 일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옛날과 다르게 인공지능에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3은 5야 라고 일일이 가르쳐주는 걸 우리는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하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수학책 던져줄 테니까 네가 처음부터 알아서 공부해봐 라고 하는 것을 비지도학습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챗GPT 같은 서비스들은 일일이 가르쳐주기 전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정보하고 책을 갖다가 줍니다. 대략 2TB에서 10TB의 순수 텍스트를 주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걸까요? 책을 매일 한 권씩 읽는다고 하면은 대략 30만 년이 걸려요. 이거를 대략 석 달에서 5달 정도 혼자서 수없이 많이 읽고 스스로 글을 깨우치고 스스로 지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트랜스포머 혹은 챗GPT, 더 나가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아이가 학습하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다가 얼마나 큰 파라미터를 만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후처리나 파인 튜닝을 하고 얼마나 큰 인프라스트럭처에 돌리냐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을 쓰기도 하고 리포트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일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3은 5야 라고 일일이 가르쳐주는 걸 우리는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하고요. 수학책 던져줄 테니까 네가 처음부터 알아서 공부해봐 라고 하는 것을 비지도학습이라고 해요. 챗GPT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써요. 우선 책이나 글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그런 다음 사람이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해 라고 조금씩 수정하면서 더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을 후처리 또는 파인 튜닝이라고 해요. 이렇게 똑똑하게 만든 기본 틀이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파운데이션 모델은 똑똑한 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뇌를 더 잘 쓰기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어떤 글을 쓸지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큰 컴퓨터와 엄청난 전기입니다. 이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글쓰기, 그림 그리기, 보고서 만들기, 심지어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똑똑한 기본 틀 위에서 가능한 거랍니다. 그렇게 지난 7년 동안에는 더 똑똑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인공지능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에이전트라는 기술을 만들고 에이전틱 AI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시대로 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되었던 지능과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는 것이 여전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환각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마약이라든지 음주를 과도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몸에 안 좋은 것들을 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쏟아붓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환각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귀에 이상한 환청이 들리기도 하죠. 인공지능도 똑같이 환각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을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죠. 내가 뭔가를 질문했는데 챗GPT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이 환각 현상은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인간의 지식과 데이터를 모두 다 벡터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 벡터가 대략 1000차원, 여러분 1, 2, 3차원이 아니고요. 1000차원, 2000차원 그렇거든요. 이거는 간소화, 근사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거 외에도 최신성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한 번 학습을 시키는데 워낙 오랜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한 번 학습한 걸 6개월, 1년 동안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어저께 있었던 큰 사건들, 또 오늘 있었던 뉴스를 질문하면 대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던 순간에 이제 드디어 챗GPT가 거짓말을 덜 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라지 랭귀지 모델 시대에서 AI 검색 혹은 에이전트 시대로 이관이 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걸까요? 일단 검색과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한번 해봤으면 해요. 네이버나 혹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죠. 그럼 검색을 한다는 것은요. 문서, HTML로 돼 있거나 PDF로 돼 있는 문서를 막 기계가 모읍니다. 그리고 그걸 단어로 자르고요. 그걸 색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제가 키워드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서로부터 단어를 쪼개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저한테 그 문서 목록을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엔진이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죠?
그 문서를 맨 위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서 문서를 열고 제가 일일이 읽어봐야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럼 반면에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 어떻게 할까요? 문서를 가져서 단어로 쪼개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문서를 인공지능한테 통으로 읽고 이 문맥을 이해해서 네가 기억해줘, 그리고 네가 학습해서 이해해줘라고 가르치게 되고요. 제가 글로써 질문을 하게 되죠. 대한민국의 반도체에서 왜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걸 만들었어? 라고 질문을 하면 과거에 읽었던 많은 문서들로부터 자기가 외워서 답변하는 것이나 그것을 이해를 해서 결합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AI 검색은 뭐냐? 특히 AI 검색에 들어가는 기술을 우리는 RAG, RAG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검색 증강 생성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오픈북 시험이라는 거 아시죠? 그 즉시 검색도 해보고 문서도 찾아보고 그걸 그 순간에 다 여러분 대신에 읽어봐요. 여러분이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된 목록만 나오니까 일일이 클릭해서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인공지능이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답을 자기가 학습한 것과 자신이 읽은 정보를 결합해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신 정보뿐만 아니라 더 정확한 답변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설마 제 개인정보까지 검색 수집하게 되나요? 그래서 인간을 가스라이팅해서 지배하는 거군요.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여러분 대신에 모든 것들을 해주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모델이라는 것하고 많이 달라요. 챗GPT나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초고대 언어 모델 또는 여러분이 쓰는 DALL-E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들, 미드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 모델들이에요. 모델은 텍스트를 주면 텍스트를 뱉어내는 것이고요. 그림을 주면 그림을 뱉어내거나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그 텍스트의 설명대로 그림을 생성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델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 태스크를 인공지능 스스로가 목적을 향해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숙제를 할 때 친구들과 함께 텀 프로젝트나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맨 처음엔 검색 툴을 사용하시고요. 검색한 걸 정리하는 큐레이션 툴도 쓰고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도 사용을 하고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거나 아래 한글도 사용하고 그걸 친구들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협업 도구까지 쓰게 되죠. 이 모든 기능과 태스크를 하나의 인공지능에게 단지 여러분이 요구하고 질문만 하면은 모든 것들을 해내는 서비스, 그게 바로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2025년도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드디어 AI 에이전트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럼 인간보다 똑똑한 AI는 언제 나오게 되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의 할아버님이 태어나셨을 시기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달리기 경주를 했었고요. 포크레인과 사람이 땅 파기 경주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는 기계가 우리보다 더 힘도 세고 더 빨리 달린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이 더 빨리 달리고 사람이 더 땅을 잘 파 내려갔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챗GPT가 여러분만큼 글을 잘 쓰기도 하고요. 미드저니가 여러분만큼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생성해내기도 하죠.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AGI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지적 노동을 다양한 지적인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내에 인간 수준의 평범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적 존재가 나온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마 몇백 년 안에 만들어지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도 하십니다. 저도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만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이 그냥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많은 분이 보시지만 사실은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요. 그중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게 바로 아까 트랜스포머라는 건데요. 그 이전에는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또 큰 성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알고리즘과 또 다른 기계학습 방법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질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AGI 인공지능이 갑자기 내일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예측하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GI가 인간 수준의 모든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개념화시키고 추론하고 과학적 사고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다중인지뿐만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친구들과 친밀감을 만들어내고 신체적으로 아주 미세한 것까지 해낼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보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평균의 수준이 저 휴먼 레벨이라는 정도에 있다 그러면 현재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각각 부분에서 겨우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전히 그 놀라운 인공지능은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만 년 동안 읽어야 된 책을 학습을 해야지 저만큼 똑똑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도 책을 읽지 않고도 똑똑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간은 스몰 데이터 러닝을 해요. 인공지능은 여전히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러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뭔가 외울 때 입으로 말하면서 외우기도 하고요.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외우기도 하죠. 우리의 신체 능력은 머슬 메모리라고 해서 몸은 우리 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상식 또한 인공지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영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에는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회로가 더 굵어지기도 하고 오래된 회로가 없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분의 뇌는 늘 변화물상하게 학습하고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경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현재 인공지능은요, 한 번 만들어낸 회로를 그대로 최적화하는 수학적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뛰어남을 아직은 쫓아오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저는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를 넘어서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고 어떤 응용이 있는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혁신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매년 10만 명 이상의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칼? 아무래도 총 아닐까요? 답변을 드릴까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가 무서웠어요. 아니, 말이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마차라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레드 플래그 액트, 붉은 깃발 조례라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구매한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은 반드시 마부 한 명을 고용해야 돼요. 근데 이 마부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빨간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를 가면 사람이 빨간 깃발 들고 걸어가고 자동차는 그 뒤를 쫓아가게 한 거죠. 왜였을까요?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요. 두 번째, 고용을 유지를 했었어야 됐어요. 마부들을요. 그리고 말을 키우거나 마차를 만드는 산업을 없애지 않기 위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은 어떻죠? 1년에 12만 명에서 13만 명을 살인을 하는 자동차를 길거리에 다니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놀랍게 이기적인 우리 인간 종족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우리가 만든 기계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편익을 극대적으로 주기 시작하면 설령 우리 인간을 1년에 12만 명씩 죽이는 기계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그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죠. 첫 번째는 제도를 만들어요. 학교 앞에서 30km 이상을 다니다 사람을 쳤어? 너 감옥 가. 두 번째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횡단보도를 만들고요, 신호등을 만들고 차선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떡합니까? 여기 2억 원이 있는데
새 출발하시죠. 바로 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위험성이라는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주는 편익들,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들 때문에 우리 인간은 채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전히 쓸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30만 년 전 또는 우리 호모 종족들의 150만 년 전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우리는 호모 파베르라고 불러요. 호모 파베르는 도구의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이 책을 쓰신 손화철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호모 파베르의 역설은 뭐냐면요. 우리가 만든 기계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듣지 못하셨을 텐데요. 우리 인간은 글을 읽도록, 글을 쓰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글을 읽는데 10년이나 걸리고요. 잘 읽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글을 쓰는데 10년이 걸리고 글을 잘 쓰는데 20년 이상이 걸려요. 우리 뇌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지 글을 쓰고 글을 읽도록 만들어진 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수학을 하도록 하는 학습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발명한 도구들이에요. 글도 우리가 만든 거고 수학도 우리가 만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면 우리가 만든 도구인 글과 수학이 우리의 뇌를 바꿔요. 더 똑똑한 뇌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만든 도구가 우리를 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똑똑한 도구를 다시 만들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든 도구와 인간들이 동시에 진화한다 그래서 공진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되거나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들, 그리고 여러분 대신에 숙제라고 리포트를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미래 여러분들의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인공지능이 여러분 미래에 돈을 벌거나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질 때 이 모든 것들을 앗아가게 될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 안 듭니다. 우리 인간의 지적 노동은요. 크게 배운 것을 실수하지 않는 최적화하는 것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것을 스스로 창의력을 갖고 전략적으로 생각해내야 되는 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지식은 지금 보시는 그림의 Y축처럼 저 혼자 지적 노동을 해야 되는 것과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배운 것을 실수하지 않는 것과 나 혼자 해야 되는 것은 인공지능이 그 모든 직업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영상의학이나 보안 담당이나 트럭 기사 같은 것들이죠. 전화 영업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반면에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것들을 창의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과 여러분이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 컬럼니스트나 경제학자, 과학자 같은 분들, 물론 과학자도 협업은 필요합니다만 그분들이 AI를 도구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배운 것을 실수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과 같은 분들인 거죠. 우리가 AI로 대체된다고? 인공지능이 그 중심에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후배들과 또 어쩌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는 인공지능이 교육을 합니다. 이제는 수학 시간에 30명 중에 20명이 잘 필요가 없어요. 개그맨이 되고 싶은 분에게는 그냥 가장 쉬운 개념만 가르치면 되고요. 물리학과를 가거나 수학과 갈 사람한테는 미적분 방정식을 가르치는 인공지능이 한 명 한 명씩의 교과서를 생성하게 되고 그 한 명 한 명씩의 문제를 만들어서 시험을 보게 될 거기 때문이죠. 그럼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고민 얘기를 들어주고 여러분의 꿈을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를 상담해주는 상담사이자 코치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이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여러분의 휴대폰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상하기 힘든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면서 그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게 되실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그리고 그 협업하는 방식은 직업마다 달라지게 될 것 같고요. 일하는 방식도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도 바뀌어요.
군대 조직에서 이제는 우린 팀 조직으로 바뀌지만 미래는 팀과 팀이 연결돼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조직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주문하게 됩니다. 많이 데이터가 있고 정답이 있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몸으로 경험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상상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해요. 메타인지는 뭐냐면요. 수학 시험을 볼 때 이 수학 문제를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나 이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라는 것을 아는 능력이에요. 메타인지 능력은 생각을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풀기 전에 아는 능력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인공지능은 너무나 중요한 도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0년 후에 그때 대한민국의 노동 인구가 지금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제가 일하는 방식보다 생산성이 2~3배 이상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역량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죠? 더 좋은 대학 가고 싶고요. 지금은 누가 서울대학 가고 누가 MIT 가고 누가 스탠포드나 하버드 같은 데 갈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OMR 카드에 정답만 색칠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요. 근데 이미 챗GPT나 구버 같은 서비스가 수능 시험에서 상위 10%까지 갔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10년 지나면 상위 0.01%까지 갈 거예요. 즉 1000명 중에 1등을 하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이요. 수능 시험을 봤을 때. 즉 정답이 있는 것은 훨씬 더 정답을 인공지능이 잘 맞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근데 뭐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대한민국 사회의 상식과 구조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쫓아갈 수 있을까요?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라는 손하철 교수님 말씀을 제가 따다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만든 기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사회를 바꿔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직업이나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도 바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것을 정답을 맞추는 것만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뇌 입장에서는요, 노래 부르는 것도 공부하는 겁니다. 정말 훌륭하고 재미난 개그를 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멋지게 게임을 하는 것도 우리 뇌한테는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이 다양성을 그냥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것이 공부하는 거라고 정의한 거죠. 10년, 20년은 아니겠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공부하는 개념이 재정이 될 겁니다.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 요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공부일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농구하고 야구하는 친구들은 그것이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은 노래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것도 여전히 공부이겠죠. 학습이라는 걸 재정의하고 공부라는 것을 재정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진정한 공부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누가 더 존중을 받죠? 서울대 나와서 정치인이 되고 국가를 다스리는 분이 늘 좋은 일만 하시나요? 늘 옳은 결정을 하나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늘 리더가 된다라는 이 문제도 깨질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제 세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세대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적인 활동이고 모든 것이 학습이면 사람들을 안을 수 있고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겐 위대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존경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왔던 그 많은 노력들이 우리 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습이고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 덕분에 이제 잘 외우고 수학을 잘 풀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이 더 높은 직장에서 돈을 더 많이 받고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직업이 더 다양해지고 그 각각 직업에서
더 많은 노력과 그거에 부합되는 학습을 하고 자기 반성하고 성장을 하고 주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저는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대한민국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국가로 중요한 문화를 만들어낸 민족으로서 성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는 미래 여러분 중에 리더가 나온다면 그 리더는 답을 잘 찍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만 년 동안에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지적인 능력을 늘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만들어지고 인쇄기 발명되고 월드와이드웹이나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난 20년만 봐도 1인당 정보량이 1000만 배가 됐어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수십만 개의 정보가 나와도 저는 일일이 클릭해서 읽어볼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여러분 대신에 그 글을 읽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인공지능에게 위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려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아는 사람이 아는 질문을 할 수 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위대한 질문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네. 위대한 질문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위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타고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뇌는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 연습한 만큼 그 능력이 좋아지게 되어 있죠. 위대한 질문의 출발점은요, 호기심입니다. 우리는 교육 현실에서 굉장히 힘든 게 정답을 찾아내려고 해요. 근데 세상에 정답이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죠. 정답이 없는 것을 찾아가고 발굴하고 탐험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도대체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거를 해낸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위대한 질문의 시작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 능력이 또한 위대한 질문을 갖도록 합니다.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공부하고 배우고 관심 있는 것을 가르쳐 보세요. 즉, 여러분이 저처럼 강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한테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좋아지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질문의 능력도 올라가면서 동시에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보시는 이 사진은요, 인류가 만든 최초의 사진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거는 거의 최초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배우신 르네상스 시기인 15세기, 16세기에는 화가들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나 귀족들에게 초상화를 하나만 그려주게 되면요, 그걸로 1년 내내 가족들과 제자들 모두가 풍족하게 먹고 재산을 쌓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가면 그렇게 초상화가 많아요. 그런데 사진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왕과 귀족들이 초상화를 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가들은 굶기 시작하고 병들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화가들이 사진기가 찍은 그림, 다시 얘기해서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사진기가 똑같이 초상화를 그리고 똑같이 정물화를 그리는데 왜 이게 아름답지 않지? 도대체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도대체 예술은 무엇일까? 그리고 도대체 미술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네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들고 와요. 저는 이 그림을 100번도 더 봤는데 볼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일출을 보면 사진기로 찍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상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사진기처럼 똑같이 찍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네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그림의 아이디어는, 인상파의 아이디어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사진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사진기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서 그게 분산이 돼서 무지개빛으로 퍼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림을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서 번지게 무지갯빛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린 게 바로 인상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움이 사진기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재정의하고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 그림도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피카소의 그림이죠. 우리는 입체파라 그럽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을 전공한 제 딸에게 물어봤어요. 이 그림이 왜 그렇게 위대하고 값도 비싸고 대단한 거야? 그랬더니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끄집어내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위대한 그림이고 아름답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 그림을 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모든 것들을 재정의할 수 있는 능력. 미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될 거고 여러분은 그 중심에 있게 될 겁니다. 사용자로서, 개발자로서,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재정의할 거예요. 일하는 방식을 재정의하고 지적 노동을 재정의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종족을 더 다음 세대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많은 기계들이 우리 삶을 바꿔왔죠.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더 행복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많은 경제적 부와 많은 편의화가 안락함과 우리의 행복은 좀 다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은 어쩌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낸 우리의 창조물일지 모르죠. 그리고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기여와 함께 어쩌면 큰 도전도 만들어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역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오늘 강연과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깊은 이야기를 했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